유형별 연구 설계 및 연구 가설 검증 방법입니다.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근거 기반 연구를 위한 과정으로 피코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피코는 patient 또는 population의 약자이고 I, intervention, treatment program, 이 중에서 이제 I, intervention의 약자가 I가 되겠고, C는 comparison 또는 컨트롤 그룹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C의 약자가 C가 약자의 C가 되겠고요. O는 outcome의 약자 O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근거 기반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피코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위 논문 작성을 위한 연구의 범위, 연구의 유형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PICO를 좀 순서를 바꿔서 P 다음에 O를 이렇게 적었는데, 일반적으로 연구 주제를 말할 적에 적어도 P와 O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말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P하고 O만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연구를 변수 간의 관계를 연구를 하는 유형 1이 되겠고, 그 다음 P와 O 더불어 인터벤션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의 연구는 이제 프로그램 개발 연구의 범주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PICO가 모두 다 들어가 있는 경우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그 개발된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 이렇게 해서 유형 1, 2, 3으로 나누어진다고 말씀을 드렸고, 유형 1보다 유형 2가 수준이 높고 2보다 3이 수준이 높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유형 1로 연구를 진행을 하더라도 굉장히 고난도의 작업이 필요하고 수준이 높은 논문을 쓸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유형 3의 연구를 하더라도 굉장히 아주 취약하고 수준이 낮은 연구를 진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1, 2, 3은 연구 유형의 종류일 뿐이지 수준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특강에서는 연구의 유형 1, 2, 3을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면은 연구 유형 1은 조사 연구의 범주에 많이 들어갑니다. 조사 연구라는 얘기는 일단 연구자가 다수의 사람들을 토대로 자료를 수집을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를 진행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미리 구조화된 그러한 설문지를 토대로 인터뷰를 통해서 조사를 한다든지 평정자가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조사를 한다든지 이와 같은 여러 종류의 형태는 다 조사 연구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 2는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 연구에 있어서는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 그러한 가설이 세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직접 효과 가설이 있고 프로그램 매개 효과 가설이 있고 프로그램 조절 효과 가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프로그램 직접 효과 가설보다는 프로그램 매개 효과와 프로그램 조절 효과 가설의 근거를 두고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조금 더 수준이 높은 그런 연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울러 유형 3은 개발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 연구의 형태가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공계 연구는 실험 연구인 경우가 많고 사회과학에서는 실험 연구보다는 조사 연구와 개발 연구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과학에서는 프로그램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연구는 다 실험 연구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를 진행을 할 적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이 중요한 개념은 이런 연구 단위에 대한 개념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가 않는데요. 이 연구 단위는 조사 연구를 할 경우에는 조사 단위가 되겠고 실험 연구를 할 때는 실험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사 단위는
조사가 이루어지는 단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구자가 중년 여성의 우울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연구 대상은 중년 여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연구 대상 P에 대한 O, 아웃컴 변수는 우울이 되겠죠. 이럴 경우 대한민국 성인 중에서 중년 여성 개인을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조사를 하는 단위는 바로 개인, 인디비주얼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연구자가 부부간의 만족도를 조사를 할 경우 당연히 조사는 결혼한 사람들의 부부, 커플을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럴 경우 이런 조사의 단위는 하나의 커플,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잘못된 연구의 예는 대한민국 결혼한 사람 중에서 남편 1000명을 조사를 하고 또 독립적으로 부인 1000명을 조사를 해서 연구를 진행을 할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조사 단위가 개인이 되는 것이고 부부간의 만족도를 측정해서 비교를 한다는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 부부간의 만족도와 같은 연구에 있어서는 당연히 조사의 단위, 연구의 단위는 부부, 커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가족 간의 만족도를 재기 위해서는 조사의 단위가 한 가구를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근데 가구의 구성원이 아버지, 어머니, 그다음 자녀가 있다고 쳤을 적에 또 3대, 4대가 사는 가정이 있을 경우 각각 가족 구성원의 역할들을 독립된 집단에서 조사를 하는 것보다는 특정한 가구를 여러 가구를 리크루트한 다음에 그 가구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가별 시민 의식을 비교를 하는 연구에 있어서는 연구의 단위가 국가가 되겠죠. 이럴 경우 국가별 시민 의식을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전 세계 국가가 200여 개가 있다고 치면은 그 국가 간의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조사를 국가의 단위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특정한 국가에서 100명을 조사를 했던 1000명을 조사를 했던 국가별 데이터는 단 한 개이기 때문에 특정한 국가에서 몇 명을 조사를 했든지 관계없이 데이터는 한 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조사 단위는 연구자가 조사 연구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사의 단위에서 대부분 이 조사가 이루어지는 단위를 개인으로 하든 부부로 하든 가구로 하든 국가로 하든 실수를 하는 경우는 좀 비교적 적은데 실험 단위에 있어서는 굉장히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험 단위는 실험이 부과가 되는 단위입니다. 즉 내가 개인 상담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개인별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담 프로그램의 내담자를 토대로 내가 연구를 진행을 할 경우 상담은 1대1 상담으로 개인 상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상담의 어떤 기법을 특정한 프로그램으로 간주를 할 경우 그 상담 기법 프로그램이 개인별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실험 단위는 개인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학급에게 부과된 교육 프로그램, 그러니까 특정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급에 있는 학생한테 다 투여를 할 경우 그 경우 프로그램은 학급 단위로 투여가 되기 때문에 실험 단위는 학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특정한 학급에 구성원이 25명의 학생이 있을 경우 마치 25명의 학생이 개별적으로 프로그램을 투여를 받은 것처럼 간주를 해서 실험 단위를 개인으로 하는 연구가 수도 없이 저는 한국에서 많이 보고 있는데 이것은 명백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잘못된 연구입니다. 프로그램이 학급별로 부과가 될 경우에는 학급의 평균 데이터 한 개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A반에는 프로그램을 부과를 하고 B반에는 프로그램을 부과를 하지 않았을 경우 프로그램의 효과를 25명, 25병으로 비교를 해서 데이터를 할 수가 없고 단순하게 A 학급의 평균과 B 학급의 평균을 사례적으로 비교를 한 사례 연구에서 쓸 수가 있는 그러한 실험 단위이지 결코 그
학급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의 수를 갖고서 데이터의 개수인 것처럼 취급을 해서는 명백히 잘못된 연구이다. 그런데 이제 그런 잘못된 연구를 진행할 경우 일단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실험 단위에 대한 개념을 파악하지 못한 측면에서 잘못이 있고, 두 번째, 그렇게 구해서 이런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을 했을 때 그 프로그램의 효과는 굉장히 과장되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과장되게 돼 있고, 그러니까 효과의 크기가 예를 들어서 1.0 정도인데 효과의 크기가 3처럼 4처럼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매우 과장되어 있는 효과 크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그 효과가 있게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가 과연 담임 선생님 때문에 차이가 난 것인지 프로그램의 효과인지 아니면 시간이 흘러서 자연적으로 성숙해서 이끌어지는 학습 효과인지를 구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적어도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실험 단위를 학급 단위로 부여를 했을 경우 학급을 구성하고 있는 개인을 데이터의 수로 간주를 했을 경우에는 적어도 세 가지 측면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백히 잘못된 연구입니다. 그 다음 이제 직장교육 프로그램을 부과를 할 경우 프로그램이 직장 단위로 부과가 된다고 하면은 실험 단위는 당연히 직장이 되겠죠. 즉 직장 내에서 그 프로그램을 100명이 받았던 1000명이 받았던 관계없이 그 직장에 됐다고 하면은 단순하게 실험 단위는 직장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처음부터 정교하게 고민하지 않으면은 기껏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헛 시간과 헛 노력, 헛 경제적인 부담을 투여한 것으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래서 처음부터 연구 설계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 연구별 상황에서 조사 연구와 실험 연구별 상황에서 조사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통계적인 분석 방법, 그 다음에 실험 연구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통계적인 분석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두 변수 간의 선형적인 관계의 강약을 나타내는 연구, 이것은 상관 분석이라는 분야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관 분석이라는 얘기는 상관계수를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요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사이가 되는데 이 절대값이 1에 가까울수록 선형관계가 그만큼 강하다는 얘기가 되겠고 1에 대해서 멀수록 즉 0에 가까울수록 선형관계가 약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강한 선형관계는 이와 같이 직선으로 굉장히 오밀조밀하게 모여져 있고 이것은 직선의 경향성이 있지만은 굉장히 넓게 퍼져 있는 것을 나타낼 수가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관 분석은 두 연속형 변수 간의 선형적인 관계가 강하냐 약하냐 강약 정도 외에는 방향성과 강약 정도 외에는 그 어떠한 정보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이러한 상관 분석은 또 하나의 단점은 두 변수 외에 전혀 다른 변수는 고려를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두 변수 간의 선형적인 관계, 이제 아까 상관계수는 뭐라고 했어요? 선형적인 관계의 강약을 나타내는 것이라 그랬죠. 반면에 구체적인 선형적인 관계의 함수식 베타 제로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엡실론이라고 했을 경우 이 베타 제로는 x가 0일 때 y 값이 얼마를 갖고 있냐를 나타내는 y 절편, y 인터셉트가 되겠죠. 베타 1은 x1이 1점 증가할 때 y가 몇 점 증가하느냐를 나타내고 있는 기울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변수 간의 선형적인 관계인데 구체적인 함수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관 분석은 아까 선형적인 관계의 강약 정도만 나타난다고 했는데 이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은
구체적인 함수 관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상관 분석보다는 더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겠죠. 그래서 상관 분석보다는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이 조금 더 고급 통계적인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중 선형 회귀 분석인데 앞전에 말씀드린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은 x라는 변수와 y라는 변수, 즉 y를 설명하기 위해서 x1이라는 변수가 하나만 있었지만은 이번에는 y를 설명하기 위해서 x1과 x2라는 두 개의 연속형 변수를 토대로 y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 y는 베타 0 플러스 베타 1 x1 더하기 베타 2 x2 플러스 엡실론의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의 베타 1의 의미는 앞에서 단순 선형 회귀 분석에서 이런 x2가 없을 때의 베타 1의 의미하고는 다릅니다. 아까 단순 선형 회귀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베타 1은 기울기인데 x1이 1점 증가할 때 y가 몇 점 증가하느냐? 베타 1만큼 증가한다. 즉 베타 1은 x1이 1점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는 양을 나타내는 기울기이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은 y를 설명하는데 x1만 생각을 하고 있고 요 베타 1은 x1과 y 변수 외에는 전혀 다른 변수는 고려를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반면에 다중선형 회귀 분석은 아까 이 x2가 없을 때 x1이 y에 미치는 관계하고 x2가 있을 때 x1이 y에 미치는 관계는 당연히 달라지겠죠. 마치 부부 사이에서 부부 갈등이 있을 적에 자녀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가 다르듯이 x1과 y 관계가 x2라는 변수가 존재하지 않을 때와 x라는 변수가 존재할 때의 관계는 당연히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다중선형 회귀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베타1의 의미는 뭐냐? x2라는 변수가 x1과 y에 미치는 그러한 영향,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 영향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제거하고 났으면은 이제 많은 부분이 제거가 됐겠죠. 그런 다음에 x1이 순수하게 y에 미치는 영향, 그것이 베타 1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개념적으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즉 이 베타 1의 의미는 x2라는 변수가 이 x2라는 변수가 y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x2라는 변수가 x1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그러한 영향력을 일단 제거를 하고 난 다음에 순수하게 이 x1이 1점 증가할 때 y가 몇 점이 증가하느냐를 나타내는 것이 베타 1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참고로 뭐 질문이 있으실 경우 제 강의가 다 끝난 다음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베타2의 개념은 이제 베타2는 x2하고 y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x2하고 y 관계인데 x1이라는 변수가 x2라는 변수하고 y라는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순수하게 x2가 1점 증가할 때 y가 증가되는 양, 그것이 베타2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x1과 y 관계 또는 x2와 y 관계만을 바라보는 것이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이라고 하면은 반면에 x1과 x2가 동시에 y에 영향을 미치는 모형을 생각할 때 그러한 x1과 x2가 y에 미치는 순수한 영향 정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다중선형 회귀 분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 선형 회귀 분석, General Regression Analysis라고 하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Generalized Linear Model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일반화 선형 모형이라고 해석이 되고 있어요.
일반화 선형 모형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고, 이것은 뭐 통계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영역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우리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은 통계 분석적인 측면에서 수준은 이러한 일반화 선형 모형은 모르셔도 되고, 일반 선형 회귀 분석의 내용만 아셔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선형 회귀 분석은 뭐냐면은 y라는 연속형 변수를 x라는 연속형 변수가 설명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데, 이 관계가 집단의 수준에 따라서 달라진다. 예를 들어서 제가 특강 1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y가 아빠의 행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x1을 자녀의 성적이라고 볼 때 자녀의 성적이 높을수록 아빠의 행복이 증가된다고 하면은 자녀의 성별이 아들이냐 딸이냐에 따라서 그 패턴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즉 분명히 자녀의 성적하고 아빠의 행복 간에는 함수적인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의 관계의 패턴이 그룹의 그러한 수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경우 X1과 Y 관계에 있어서 그룹은 조절 효과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고, 이것을 Y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X1과 그룹의 이런 상호작용 효과가 있다는 얘기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반 선형 회귀 분석은 이런 조절 효과 검증을 하는데 많이 사용이 되는 통계적인 분석 방법입니다. 다음에 이제 경로 분석이 있는데, 이것은 변수 간의 관계를 다루는 분야입니다. 이 변수 간의 관계라고 하면은 일단 x1, x2, m이라는 연속형 변수, y 또라는 종속 변수가 있을 때 y를 설명하기 위해서 x1, x2, m이 존재를 하는데, x1하고 x2는 y에다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m이라는 변수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x1은 m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x2도 m에다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y와 x1, x2, y의 관계에 있어서 m은 매개 역할을 하는 변수입니다. 이와 같이 x1과 x2, y의 관계에 있어서 m의 매개 효과에 대한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형태의 모형이 나타나는데, 이 모형을 뜯어보면은 한 개의 다중회귀 분석과 한 개의 단순 선형회귀 모형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 개의 단순 선형회귀 죄송합니다. 두 개의 다중회귀 모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 y는 x1에서 영향을 받고 있죠. 또 m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있죠. 또 x2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있죠. 그래서 베타1 x1, 베타2 x2, 베타3 m이라는 세 개의 변수에 의해서 설명이 되고 있고, 또 이 m이라는 매개 변수는 또 x1과 x2의 관점에서는 종속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m은 알파1, x1에서 영향을 받고 있고 알파2, x2로 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두 가지 형태의 다중회귀가 결합이 됐습니다. 이것을 하나의 그런 연구 모형이라는 시스템으로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런 연구 모형의 개념적 틀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봐서 이 시스템 자체를 검증을 하는 분야가 되겠고, 이것을 경로 분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이 두 개의 다중회귀 모형을 연립방정식으로 풀고 있기 때문에 Simultaneous Equation Model, 그래서 SEM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또 아울러 이러한 경로 분석보다 조금 더 이제 고차적인 방법이, 모든 측정치는 이렇게 측정 가능한 네모로 표현이 되지만은 측정 가능한 어떤 이 개념적인 변수로 상정을 할 경우, 왜냐하면은 모든 측정 값은 측정 오차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메저먼트 에러가 있느냐, 메저먼트 에러가 없느냐를 가정하게 되는데, 경로 분석은 메저먼트 에러가 없다는 것을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인 것은 메저먼트 에러는 모든 설문조사를 하든 어떤 조사를 하든 메저먼트 에러는 측정 오차는 반드시 존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제 네모를 쓰지 않고 동그라미를 쓰고, 이 동그라미로부터 이런 측정 변수들이 반영되어 나와 있는
반영적인 지표, 리프렉티브 메저드 베리어블을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구조 방정식 모형이라고 해서 스트럭처럴 이퀘이션 모델에서 SEM이라는 분야를 씁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은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통계 특강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과목에서 이제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은 개념적인 것을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이 경로 분석에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조사 연구에서 많이 쓰고 있는 그러한 모형이 또 위계적 회귀 분석,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라는 분야가 있는데, 이것은 통계학에서 또 다른 Hierarchical Linear Model이라는 위계적 선형 모형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트리트먼트가 이런 투 스테이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이 학교 단위로 부과가 되고 그 학교를 여러 50개의 학교를 갖고서 할 경우, 한 학교 내에서 또 학년별 비교도 할 경우 프로그램의 단위는 학교이지만, 실험 단위는 학교이지만 또 학교 내에서도 학년 단위별로 또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네스트된 구조하에서의 그런 학년 효과, 학급 효과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같이 투 스테이지의 그런 효과를 다루는 분야가 위계적 선형 모형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우리 대학원 석박사 과정 논문에서는 일반적으로 쓰고 있지 않은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위계적 회귀 분석에만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계적 회귀 분석은 일반적으로 단계를 세 가지 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 가지 말고 4단계, 5단계까지도 할 수가 있는데 적어도 기본적으로 세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 1에서는 Y가 다른 이유는 집단의 차이 때문에 달라진다. 예를 들어서 행복 연구에서도 유명한 것이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40%에서 60% 정도가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40% 정도가 결정이 된다고 하거든요. 즉 타고난 거, 유전적으로, 환경적으로 주어진 환경에 의해서, 즉 인간이 아무리 뇌교육을 하더라도 나의 운명을 이미 내가 남자로 태어났다든지 이런 것들은 바꿀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바꿀 수가 없다고 하면은 일단 받아들여야 되는 요소인데, 일단 그 운명 결정론적으로 또 타고난 기질적인 특성에 의해서 얼마나 Y가 다른지를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착되어 있는 그러한 요인들을 토대로 Y가 다른지를 설명을 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래 유전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이 그래서 설명되는 그 효과를 일단 제거를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어떤 심리적인 요인이 들어갔을 적에 Y는 어떻게 변화되는지, 즉 이런 설명력의 변화도 있겠고, 이런 타고난 그룹의 그러한 효과가 이러한 심리적인 요인이 들어가면서 이러한 패턴은 또 변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변화되는 그런 패턴에 주안점을 두고서 단계 1과 2를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잘 아시겠지만은 심리적인 변인 중에서도 그것이 성격이나 기질과 같이 그러한 어떤 그 트레이트적인 속성적인 그러한 변수가 있는 반면에 스테이트 상태를 나타내는 기분이라든지 만족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상태를 나타내는 심리적인 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X1을 트레이트적인 그러한 심리적인 변이라고 보고 X2를 상태, 스테이트적인 그런 요인이라고 보면은 이런 그룹의 효과가 있고 또 이런 트레이트적인 효과를 제거하고 나서 그 다음에 X2가 변화가 됐을 적에 이런 패턴들은 또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단계별로 비교를 해보고 싶은 그런 연구자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위계적 회귀 분석을 쓰게 되겠죠. 아울러 이러한 연속형 변수와 Y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아까 이런 집단 변수는 조절 변수로 작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제 상호작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GR 곱하기 X1이라고 아까 노테이션에서 표현을 했듯이 그러한 상호작용이 들어갈 경우에는 이러한 변수들을 단계별로 살핀 다음에 단계 4에서 그룹과 X1의 상호작용, 그룹과 X2의 상호작용, 또 X1과 X2의 상호작용까지도 집어넣어서 한다고 하면 단계 4,
단계 5, 단계 6도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단계별로 변수가 추가적으로 투입이 됨으로써 기존의 변수의 효과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또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연구가 위계적 회귀 분석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프로그램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에서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의 효과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연구 단위가 굉장히 중요하고, 연구 단위에는 조사 단위와 실험 단위가 있다고 했었고, 조사 단위는 조사 연구에서 쓰는 연구의 단위가 되겠고, 실험 연구에서의 단위는 실험 단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실험 단위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면서, 또 연구 설계를, 즉 프로그램의 효과를 어떻게 입증을 할 것인가, 어떻게 검증을 할 것인가의 이슈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연구 설계가 있지만은 적어도 석박사 논문을 위해서는 이러한 투 그룹 랜덤 셀렉션 프리테스트 포스트 리서치 디자인을 권장을 한다. 이것은 뭐냐? 집단이 두 개의 집단이 있어야 됩니다. 즉 이런 통제 집단이 있겠고, 통제 집단이라는 얘기는 어떠한 그러니까 뭐 위약을 하든지 아무런 트리트먼트도 부과되지 않고서 사전에 조사를 하고 사후에 조사를 하는, 그러니까 X는 트리트먼트가 부과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반면에 실험 집단은 연구자가 개발한 프로그램, 아니면은 연구자가 개발하지 않았더라도 어떤 전문가가 개발한 프로그램의 효과를 입증하고자 한다면은 실험 집단은 사전에 조사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트리트먼트가 부과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포스트 테스트를 조사를 하는 디자인이 되겠다. 그러면 이러한 디자인에서 중요한 것이 랜덤 셀렉션인데, 랜덤 셀렉션이란 얘기는 일반적으로 통제 집단하고 실험 집단에 미리 어떤 사람을 부과를 할 것인지를 결정해서는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여기 25명 실험 집단에 25명을 한다고 하면은 50명을 리크루트 해갖고서 50명을 동전 던지기를 하던, 아니면 비슷한 사람끼리 묶어서 25쌍을 만들어서 동전 던지기 해갖고서 앞면이 나오면 통제 집단, 뒷면이 나오면 실험 집단, 이런 식으로 할당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이제 랜덤 얼로케이션, 임의 할당이라고 하는데, 임의로 선택을 해야 되고 임의로 할당을 해야 되는 작업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임의적으로 연구자가 했을 경우에는 그것은 난 랜덤 셀렉션으로, 이 랜덤 셀렉션보다는 연구의 수준이 떨어지는 연구입니다. 아울러 보다 중요한 것은 25명을 해서 25명은 통제 집단에 25명은 실험 집단에 부과를 했을 경우, 어느 집단에 어떤 실험이 부과가 되는지는 연구자도 몰라야 되고 피험자도 몰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랜덤 셀렉션, 그 다음에 그러한 연구자와 실험자도 피실험자도 어느 실험을 내가 부과되었는지를 몰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블라인드 테스트, 맹검 실험이라고 부릅니다. 이와 같은 단계가 보장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한다.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을 할 경우 연구자가 입증하고자 하는 그러한 효과, 프로그램의 효과 크기가 굉장히 과대 포장이 될 수밖에 없고, 제1종 오류가 따라서 증가된다. 1종 오류라는 얘기는 효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확률이 되겠거든요. 그러한 오류가 되겠거든요. 그 오류가 굉장히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 설계를 잘못했을 경우 굉장히 학자로서 신념을 갖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신념 때문에 과학성을 저버린다고 하면은 그것은 잘못된 신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 설계를 제대로 하고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이런 신념에 의한 연구라고 이런 매도 당할 수가 있고, 따라서 유사과학이다, 신념과학이다, 이러한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과학계의 현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그러면 이제 이런 리서치 디자인이 중요하다면 이제 프로그램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에 있어서 이제 측정 데이터가 그 다음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측정 데이터는 이 통제 집단에서 통제 집단의 프리테스트에서 이제 비퍼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래서 XBI는 비퍼의 데이터인데 위에 C를 붙인 것은 컨트롤 그룹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XBIC는 I갈부터 N까지 있는데, 즉 이 말은 뭐예요? 통제 집단의 N만 명을 리크루트해서 조사를 했고, 그러한 사전 점수, 변수에 대한 사전 점수를 이렇게 측정을 해서 그 각각의 개별적인 데이터를 이렇게 나타낸다. 그 다음에 트리트먼트는 부과가 되지 않았고, 마찬가지로 사후에 이제 애프터가 되겠죠. 그래서 XAIC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후 데이터가 있고, 사후 데이터에서 처음에 사전에서 N만 명이 했다고 하면은 잘된 연구 설계라고 하면은, 제대로 진행이 된 연구 설계라고 하면 중도 탈락이 없겠죠. 그래서 탈락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이제 N1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중도 탈락은 발생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N1과 포스트테스트에서의 N1이 이제 데이터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데, 그럴 경우에 있는 그대로 보고를 하면 돼요, 논문에다. 그 다음에 이제 실험 집단도 마찬가지로 B하고 I를 쓰지만은 이제 익스페리멘탈 그룹을 나타내는 E를 써서 N2명이고, 트리트먼트가 여기서 부과가 되고, 포스트 테스트 데이터를 XAI2로 해서 N2로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리면은, 이 프로그램의 효과를 재기 위해서 연구자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설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포스트 테스트 데이터만 갖고서 이것의 평균을 비교를 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의 사전 점수와 사후 점수의 차, 여기서의 차를 갖고서 이 차가 차의 평균하고 그 차에 대한 통제 집단의 평균하고 그 차에 대한 실험 집단의 평균을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포스트 테스트 데이터를 Y로 놓고 사전 테스트를 X로 놓고 나서 이런 이 일반 선형 모형으로 해서 분석을 할 수도 있겠죠. 적어도 이와 같이 세 가지 방법으로 이런 측정 데이터를 이용해서 프로그램 효과를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을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이 요약 통계량, 조금 전에 앞 페이지에서 보여드린 그러한 통계량을 사전 테스트, 사후 테스트의 데이터로부터 얻은 평균을 이렇게 표시를 하고, 표준 편차를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이거 노테이션입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사후 테스트에서 평균을 이렇게 표시를 하고, 표준 편차를 이렇게 표시를 한다고 하면은, 개인 간의 차이, 개인 간의 사후와 사전의 차이, 개인 간의 차이에 대한 평균을 X1 바라고 하고, 차이에 대한 표준 편차를 이제 S1이라고 표시를 하면은 마찬가지로 차이에 대한 평균이 있겠고, 차이에 대한 표준 편차가 존재를 하겠죠. 이러한 노테이션을 토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러한 이제 연구자가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그러한 아이디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 이제 사후 점수를 비교를 할 수 있는 방법. 아까 포스트 테스트 데이터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후 점수만 이용을 할 경우에는 사후 점수에 대한 이표본 T 검정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어떤 단점이 있어요? 사전의 점수는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있다는 측면이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비교적 바람직하지 못한 그러한 통계 분석 방법에 들어갑니다. 반면에 개인의 사전과 사후 점수의 차, 즉 사전에 비해서 사후에 얼마나 변화됐느냐 하는 개인 간의 차를 구해 갖고서 그것을 통제 집단의 그 차에 대한 평균, 그 다음에 실험 집단의 차에 대한 평균,
차에 대한 평균을 두 집단을 비교를 하는 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차에 대한 두 집단의 2표본 T 검정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방법은 4호점수만을 비교를 하는 방법에서는 좀 더 좋은 방법입니다. 명백히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은 단순하게 사전에 비해서 4호점수가 얼마나 개인 간에 변했느냐, 그 변화된 양에 대한 평균을 갖고서 고민을 하기 때문에 사전 점수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간의 그러한 그 요인은 전혀 고려를 하고 있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세 번째 방법보다는 바람직하지가 못한데, 이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사전과 4호 점수가 변화되는데 그러한 관계가 집단에 따라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즉 실험 집단에서는 굉장히 사전에 점수가 증가한 사람이, 큰 사람이 4호 점수도 크게 되는데 완만하게, 그 관계가 완만한 반면에 실험 집단에서는 그 관계가 급격하게 기울기가 커진다고 하면은 실험을 부과를 하지 않은 집단은 사전 점수와 4호 점수가 굉장히 완만한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실험 집단에서는 굉장히 급격한 기울기를 가지고 있다면 실험 집단인 경우 프로그램이 부과가 됨으로써 그 관계의 패턴이 달라진 것이거든요. 그런 형태로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아까는 X가 Y에 영향을 미칠 때 이 그룹의 수준에 따라서 그 관계가 달라진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럴 경우 X하고 Y 관계에 있어서 GR은 조절 변수, 조절 효과가 있다고 했고, 이것과 동일한 의미가 X가 Y에 영향을 미치고 그룹도 Y에 영향을 미치고 X와 그룹의 상호작용도 Y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는 논문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겠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연구 모형의 개념적 틀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이 방법은 개인의 사전 점수의 수준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준에 따라서 Y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방법은 개인의 수준은 전혀 고려를 하고 있지 않고 단지 개인의 변화량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 방법이 두 번째 방법보다는 조금 더 정교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장하는 방법은 이러한 투그룹 이 리서치 디자인에서는 이런 차에 대한 2표본 검정을 진행을 하든지 아니면 공분산 분석을 진행을 하든지 해야지, 첫 번째 방법은 절대로 권장을 안 하고 그냥 두 번째 방법하고 세 번째 방법 중에서 하나를 쓰시지만은 가급적이면 세 번째 방법을 쓰는 것을 저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합리적인 프로그램 효과 검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제가 강조를 했지만은 이런 이 연구 단위가 굉장히 중요하고 조사 연구에서는 조사 단위가 필요하고 실험 연구에서는 실험 단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험 단위는 아까도 여러 번 제가 강조를 했지만 실험이 부과가 되는, 즉 프로그램이 부과가 되는 단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어항이 있어요. 어항이 물고기 10마리를 놓고서 어항 2개가 있습니다. A라는 어항에 물고기 10마리를 집어넣고 B라는 어항에 물고기 10마리를 집어넣어서 내가 이 물고기의 영양제의 효과를 재기 위해서 A라는 어항에는 그냥 물만 갈아주고 B라는 어항에는 물을 갈아주면서 영양제까지 내가 투입을 했다고 치면은 실험이 부과가 된 것이 어항에 부과가 됐습니다. 즉 B라는 어항 하나에 부과가 됐기 때문에 B라는 어항에 있는 10마리의 물고기들은 동일하게 프로그램에 익스포즈 되겠죠. 이럴 경우 실험 단위는 어항입니다. 물고기 10마리가 아니라. 따라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물고기 10마리를 마치 실험이
부과가 된 것처럼 그렇게 데이터의 숫자로 간주를 하는데,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지만은 실험 단위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연구를 진행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매우 무지한 형태의 연구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질문이 생기겠죠. 그러면은 어항이 실험 단위인데 그것이 아니라 물고기가 실험 단위게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연구를 진행해야 됩니까? 이 말은 어항 A, B 두 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A1, A10에서 하나의 어항에 물고기 한 마리씩 집어넣어서 10개 A 그룹을 하고, 그 다음 영양제가 투입이 되는 B 어항에도 B1부터 B10까지 해서 10개의 어항을 준비를 해서 물고기 한 마리씩을 집어넣고 B 어항에다가 영양제를 투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데이터의 개수가 실험 단위가 한 어항 내에 있는 물고기 한 마리가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 데이터의 개수가 이제 A그룹에 10개, B그룹에 10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실험 단위에 대한 개념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울러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 어떻게 할당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맹검 실험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50명을 내가 개인을 리크루트 했으면은 그 50명 중에서 실험 집단에 누구를 보내고 통제 집단에 누구를 보낼 것인지를 동전으로 해서 어느 집단에 누가 들어갔는지를 몰라야 됩니다. 연구자도 몰라야 되고 피실험자도 몰라야 됩니다. 이것을 이제 더블 블라인드 테스트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연구자도 알고 피실험자도 안다고 하면은 그것이 프로그램의 효과인지 신념의 효과인지를 구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체면의 효과인지를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그러한 신념 효과다, 체면 효과하고 어떻게 구별을 당신이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답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즉 답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는 논리적인 답변을 못하기 때문에, 논리적인 토론에서 논리적인 답변을 못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 그것은 연구가 잘못된 것이고 신념 연구이고 유사과학이고 심지어는 이제 종교라는 말로 매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실험 단위와 맹검 실험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아울러 실험 집단, 통제 집단을 할당을 했으면은 동질성에 대한 검증을 하셔야 됩니다. 즉 실험 집단에 25명을 내가 부과를 했고 통제 집단에 25명을 부과를 했다고 하면은, 자, 사전 점수에 있어서 또 그 두 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그러한 피실험자들이 전혀 차이가 안 나는 동질적인 그러한 피실험자들이다 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동질성을 입증을 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가 사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집단 구성원의 인구 통계학적인 측면에서의 동질성 검증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그 두 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연령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경제적인 수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차이가 없다는 것을 검증을 해야 되겠죠. 아울러 연구자가 설정한 Y 변수가 있으면 그 Y 변수 사전 점수가 있고 사후 점수가 있을 텐데, 사전 점수에 대해서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럼 사전 점수에 대해서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없다는 얘기는 평균도 차이가 없고 표준 편차도 차이가 없다는 것을 반드시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평균의 차이가 없다는 것만 검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평균은 동일해도 표준 편차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라는 숫자가 나오기 위해서는 1과 예를 들어서 1, 2, 3을 하면은 세 개의 데이터가 평균이 2가 되겠죠. 근데 동일한 2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2, 2, 2가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즉 세 개의 2, 2가 있을 때 표준 편차는 굉장히 작고 0인데 1, 2, 3일 경우에는 표준 편차는 크게 된단 말이죠. 1, 2, 3을 갖는 사전 점수에서 사후 점수의 변화하고 2, 2, 2를 갖는 집단으로 부과한 그러한 사후 점수의 변화는 의미가 또 다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동질성 검증에서는 인구 통계학적으로 동질성이 입증이 돼야 되고
사전 점수의 평등과 분산의 동일성 여부도 검증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한국에 나와 있는 그런 논문들을 많이 보면은 인구학적 동질성과 평균의 동일성은 많이 하고 있는데 분산의 동일성에 대해서는 많이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좀 아쉽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이제 올바른 통계 분석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 방법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이 된다고 그랬죠. 하나는 사후 점수를 비교를 하는 경우가 있겠고, 또 하나는 사전과 사후 점수의 변화량을 비교를 하는 것이 있겠고, 하나는 사전과 사후 점수 관계의 그러한 패턴이 집단 수준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하는 공문산 분석 방법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앞에 방법은 제가 권장을 하지 않고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즉 사전 사후 점수의 변화 비교를 하는 이표본 T 검정이라고 하는데 투 샘플 인디펜던트 테스트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표본 T 검정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있고 독립표본 T 검정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두 집단 간의 비교를 위한 T 테스트이다. 그 다음에 사전 점수를 X로 놓고 사후 점수를 Y로 놓고 그 다음에 실험 집단하고 집단을 그런 조절 변수로 놓고 있는 그런 공분산 분석 기법을 사용을 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이 관련된 연구에 의하면은 공분산 분석을 사용을 하지 않고 이런 이표본 T 검정을 사용을 했을 경우, 또 이 사후 점수에 의한 그러한 비교만을 했을 경우 효과 크기를 작게는 2%부터 크게는 60% 정도를 오버 에스티메이트, 과대 추정을 하고 있다. 즉 효과 크기가 1인데도 불구하고 1이 아니라 1.02부터 1.6이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효과 크기를 과대 포장하고 또 그에 따라서 제1종 오류, 효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제1종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그러한 오류가 증가하며, 심지어는 그러한 이 프로그램의 효과가 아닌 담임 선생님의 효과라든지 어떤 체면의 효과라든지 학습의 효과라든지 그런 것이랑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는 질문을 던졌을 때 답변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은 애써 투입한 노력과 시간의 결과는 그냥 한순간에 의미가 없는 그런 심한 용어로 보면 쓰레기 연구로 그냥 매도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을 조금 줄여보자는 측면에서 오늘 이런 특강의 주제를 갖고서 말씀을 드렸습니다.